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그리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습니다. 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효, 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할당 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 또 주주분들, 또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까지 촘촘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생태계는 이제 구축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상반기에 이뤄놓은 실적을 토대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님 다음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는 역동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입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1, 4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그다음에 수출이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6%로 전망됩니다. 물가도 6월 2.4%를 기록하며 2%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온도차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 시기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민생의 어려움 이면에는 주거 물가 부담, 그리고 양극화,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82만 명의 채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현재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늘려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 지원금 확대,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을 연계 지원하여 준비된 취업과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범부처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하반기 5.6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부문 투용자를 15조 원 확대하고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등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구조적 민생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서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민생 개선입니다.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5만 호, 신유형 민간 장기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구조적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유통구조 혁신,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 촉진, 약자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토지, 농지, 산지 등 국토의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산업 진입 규제와 기업 규모별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FTA 세계 1위를 달성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F1 자동차 경주에서 후반부 주행을 위해 연료를 주입하고 타이어와 부품을 교체하는 피트스탑 장면입니다. 20여 명의 팀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2, 3초 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승부의 관건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윤석열 정부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피트스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팀이 힘을 모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향해 전력 주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대통령님과 또 부총리님 말씀의 핵심, 그리고 이번 정책의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인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 경제의 밑거름, 뿌리는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의 좀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또 정책적인 제언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소상공인 희망 살리기. 자, 발언하실 때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서주입니다. 과거 미용실을 운영하다 현재는 폐업 후 미용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은 규모가 크고 직원도 많고 매출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한 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마스크 의무화 등으로 고객님 방문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매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등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과 고금리 카드론을 쓰게 되고 상황은 그 후로 점점 안 좋아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새출발 기금 정책을 알게 되었고 채무 조정을 받은 후 현재 미용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및 위약금 등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폐업을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취업 프로그램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자격증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사업을 정리하신 후 취업을 원하실 경우 막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해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과 폐업과 재취업,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겪으시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새 출발 기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이 기금을 직접 고민하고 또 지원해 주신 분의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애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출발 고객지원센터 상담사 최현혜입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시 이후부터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듣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저희가 문의하시는 내용으로는 새출발기금 연장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만기 연장이나 상한 기간, 상한 유예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문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여파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지원이 연장이 된다면 이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 감면 문의가 좀 많습니다. 폐업을 하신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시기 전에 소득이 없고 또 채무 상환으로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자 분들에게 그 추가 감면을 제도가 있다라면 상한 의지 및 재기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새출발기금 통해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희망을 얻으시고 또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고 계시다는 내용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 정책 관계자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신청 기간 연장, 그리고 지원 내용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라면 이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그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지원 방안은 뭐가 있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지훈님의 말씀 중에서 저는 특히 가슴 아팠던 부분이 폐업조차 힘들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러진 소상공인들이 있을 때는 뭐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먼저 그 서지우 헤어 디자인님, 그 자영업자에 대한 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굉장히 감사드리고 재취업 성공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혜님은 이제 그 새출발 그 기금 이제 현장 상담하면서 느끼신 거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모두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분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한 거는 저는 핵심 단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부채입니다. 아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과도한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를 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매출이 줄어들고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이제 새 출발 기금과 관련돼 갖고는 이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데 아까 그 최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대상을 원래는 코로나 피해 대상이지만 이거 관계없이 금년 6월까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요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도 26년 말까지 신청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장기 연체하시는 분들은 원금도 이렇게 저희가 채무 조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고 이거 재취업이나 재창업 요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갖고 교육을 받으면 10%를 더 탕감을 더해줘서 최대 90%까지 최대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실제로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새 출발 기금을 이용했다는 그 정보를 공공기록에서 삭제를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재기했을 때 훨씬 더 그 제약 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이 새출발기금, 그다음에 채무조 조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 든든합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러진 분을 일으킨 다음에는 이분들을 다시 어떤 일자리로 연결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당장 내일 장관직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 드실까요? 막막하죠. 네,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는 마음 다 네,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재취업, 일자리 문제 좀 어떤 정책으로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방금 서지우 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는 뭐 최대의 복지라는 건 잘 아시죠. 방금 말씀처럼 참 소중한 일자리 폐업을 하고 그것도 힘든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취업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리고 적절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막막함이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102개의 일자리 를 책임지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 취업 특강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이제 취업 기간 중에 이제 생계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더해서 복지, 금융, 그다음에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에 한 8년간 온라인으로 그 인터넷 쇼핑몰, 의류 쇼핑몰을 했던 청년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됐는데 심리적 공황 그리고 이 취업 경험이 없어서 취업에 구직에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제공하는 생계비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생계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심리 상담, 취업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 이렇게 해서 패션 디자이너로 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폐업을 하거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취업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늘 대통령께서 강조하시지만 협업을 더욱 강화해서 그 고용 서비스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 평생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인 폴리텍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폴리텍이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그 시장의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직업훈련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그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소벤처부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그 뭐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재취업을 예정하는 분들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원스톱으로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이 자영업자 특화된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 취업 활동 지원 비용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정보 제공인데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상공인 정책 원스톱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 서비스도 연계해서 그 활용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늘 대통령께서 강조하시지만 노동개혁이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노동개혁의 성과가 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또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은 로컬 경제 한 축을 맡고 있는 그런 히든 히어로가 있어서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함이 장부. 네,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죠?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비스트로 세종이라는 로컬 브랜드를 시작으로 여러 로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30분의 장부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전국에 제 이름이 장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5년에 세종에 이주해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행정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었고 저 또한 청년의 나이에 결혼 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저같이 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결심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작은 식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재미난 음식들을 만드는 식당으로 시작을 하여서 또 지역의 특산품인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맥주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을 좀 더 알리고 지역을 사람들에게 재미난 컨텐츠로 적용시켜서 알려드리는 일들에 활용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는 또 지역에 농가들이 많다는 걸 알고 목장과 협업하여서 목장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또 세종의 원도심인 조치원을 활성화하려고 조치원 역 앞쪽에 오래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또 비즈니스도 활용해서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늘 저희들이 이제 생각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잘 적용되어질 때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렇게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게, 저희 매장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상권에 대한 얘기들, 골목에 대한 얘기들, 동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걸 저희들 표현으로는 지역 관리회사, 지역 경영회사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런 상권 관리 차원에서도 상권 자체에서도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좀 더 잘 적용된다면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많은 든든한 지원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와 함께 접목해서 활동하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이 좀 더 든든히 버티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손품, 발품 다 팔아서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지켜내는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분들을 정말 업종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다 만나고 계시면서 또 지원을 돕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실무 맡고 계시죠? 정수현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수연입니다. 저희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전담해서 창업, 성장, 재기 모두 다 올라운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지금 그들이 처한 또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고물가에 따른 경영 부담이 많이 악화되었다.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이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매번 기계를 계속 돌려야 되다 보니 전기료가 인상되면 세탁물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쉽게 올릴 수가 없다. 소비자가 또 느끼는 부담감을 생각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망설이고 계셨고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맞춰서 올려주시던 중식당 사장님도 잘 버티시다가 최근에 결국 한 명 내보내셨다면서 오셔서 좀 속상하다는 마음을 토로하고 가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대출 상환이 조금 많이 어려우세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 정부
정부랑 민간 자금을 대출 받으셨던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상환을 하고 계신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셨던 소상공인분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이 있으신데요. 카페 사장님이신데 제가 연체되셨다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매출은 그대로인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가 조금 구하느라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드렸던 제가 더 죄송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지금 위기를 좀 타개하려면 신메뉴도 조금 개발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손보고 싶은데 그 여력이 더 안 돼서 좀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으신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자기 사업을 튼실하게 키워나가시려는 소상공인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관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 최근에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해외 진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라고 하는 질의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내 제품 너무 좋은데 어느 시장에 잘 팔릴까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과 실제로 초기 진입을 해봤더니 언어 장벽도 있고 각종 인증 규제가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금 진출을 하고 싶은 더 키워나가고 싶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좀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폐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폐업에 대한 요청도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폐업 절차도 밟아야 되고 채무 조정도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가서 밟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취업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이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소상공인들께서 그 시간을 절약하셔서 제기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K자를 단 상품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밥부터 화장품까지 반도체만 1등이 아닙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수출하면은 아직은 좀 장벽이 높고 좀 먼 길처럼 느낄 텐데 그에 대한 지원책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님. 네, 중기부 장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사실 금리 부담이나 여러 폐업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중기부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원 대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우리 장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망한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의 스토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전통시장에서 쭈꾸미 식당을 하시는 청년이 있으신데요. 한 6개 정도의 테이블을 놓고 계신데 최근에 저희 지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온라인 택배를 시작하시면서 그 연 매출액 4억을 넘어서는 청년 사업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망한 소상공인들을 저희 소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또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3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무엇보다도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계속 디지털 정책을 해왔습니다만 키오스크라든지 기기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공하는 정책을 중심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께서 매출을 분석하시는지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도화된 디지털 정책 지원을 저희가 현장에 더 많이 지금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사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물류를 같이 연결시켜줘야만 소득의 창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으로 디지털화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부 대표께서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가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현장을 가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장본인들도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점으로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으로 면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 상권으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상권 기획자로서 중심이 되고 지역 상권 전체에서 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의 상권 발전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컬 상권으로 3개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7개 전 지역에서 글로컬 상권을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상권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은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제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 저희 중소기업이 9만 4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만 개의 기업이 10만 불 이하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이미 소상공인들 3만 5천에서 4만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출은 대부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가 수출을 올릴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출의 규모, 볼륨도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수출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 관련 소상공인의 특화된 1:1 맞춤형의 수출 전략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K컬처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그래서 진정한 우리 역동 경제 그리고 성장 사다리의 가장 큰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장관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가 현장. 네, 현장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요즘은 명함에 일부러 개인 번호를 적힌 그런 명함을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나가시기 전에 꼭 명함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경제 역동성 회복입니다. 뭔가 좀 파이팅 코리아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경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죠.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인호입니다. 저는 현 경제의 핵심 성과가 경제 운용 기조를 재정 지원 위주에서 민관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민생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역동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중소기업은 중견 대기업으로 활발히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득과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역동경제가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역동경제입니다. 최근 민생과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인 물가 부담과 취약계층 문제도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확립하면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투기 행위가 사라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팬데믹 이후 가중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고용기회 보장 등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과 보상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공정 경쟁과 보상이란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반대로 배경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는 열린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전 부처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과 보상 체계를 짚어보고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규제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 혁신에 있어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규제개혁 전문가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참여하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부처별로 나눈 규제혁신 거버넌스도 일원화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중앙의 균형을 평면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은 지방 소멸 위기를 오히려 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입체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현실에 대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이제 올바른 처방과 또 효과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현실 진단, 이 컨설팅을 주로 해주시는 분이세요. 맥킨지 코리아 송승헌 대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한국사무소 대표 송승헌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역동성 회복과 그 성장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미 사실 20년 전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글로벌 GDP 순위 10위에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면 중화학공업, 그리고 중공업, 제조업, 그리고 대기업들 위주의 성장 모델, 그 모델이 이제 점점 한계에 직면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역동성을 다시 되살리는데 굉장히 큰 한계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연금 문제, 교육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좌우 갈등,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도 경제 성장이 점점 정체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편입니다. 구조적인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존 경제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산업들 중에서 구조적인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존재합니다. 중화학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기업들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몇몇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좀 산업의 중심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앞서 한국의 김밥, 화장품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세계 150개 최고 패션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0개 가장 큰 식품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 서비스업의 생산성 굉장히 낮은데요. 이런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그리고 AI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각종 정부의 규제 완화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원과 자본시장에 대한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제 성장을 하게 만드는 데는 사람과 돈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인적 자원을, 이런 금전적인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부에서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돼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들,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들을 개선하게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 이런 것들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공교육도 개편을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도 주변 나라 일본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도 각종 제도 개편을 통해서 돼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개선 작업들이 점진적인 개선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그룹들,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담대한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특히 인적 자원을 강조하셨지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큰 땅, 작은 땅, 자투리 땅 할 것 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이용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는 2002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당시 개별법으로서 관리되던 토지이용 체계를 좀 더 효율성 제고와 난개발 관리 등을 위해서 통합을 하면서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약 2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법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제 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의한 추가적인 규제가 2개 이상 중복된 지역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특히 농지와 산지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용도에 맞춰서 토지이용을 구분하다 보니 실질적인 토지의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지와 산지의 경우에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관광 휴양 기능으로서 활용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사용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체계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서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토지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용도지역과 개별법상 지역지구는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토지의 실질적인 기능에 맞춰서 재편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입된 공간혁신구역과 같이 고밀 복합개발 수요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화이트존을 포함해서 변화된 공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용도지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규제 위주로 관리되었던 농지와 산지의 경우에는 성장과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농촌재구조화법과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그동안 성장에 제한이 있었던 농지와 산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가 높은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을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된 지역은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춰가지고 개발과 보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토지이용 체계의 개선은 물론 토지이용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되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토론 세션에서는 현장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번 두 번째 토론에서는 경제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현실을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기업인입니다. 전 구미에서 이제 주식회사 P&T를 운영하는 김준섭입니다. 2003년에 저희 P&T를 설립해갖고 20년 동안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죄송스럽게도 많은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운 좋게도 기쁨과 성장으로 제가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장비 회사입니다. 원천 기술 장비를 성공한 국가는 유럽이나 일본입니다. 장비로 나오는 원자재, 머테리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속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장비로 차지하는 경쟁은 엄청스럽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선진국 장비를 모방하는 기술이었으나 요즘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신산업도 새롭게 나오고 선진국보다 더 좋은 장비를 만들어야만 역동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 생각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까지 집중으로 정부와 기업의 소통과 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또한 국채까지로 많은 혜택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성장도 많이 했고 국채까지 활성화는 연구개발 및 원천기술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 혼자만으로는 사실은 자금 투자와 도전에 대한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시천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채까지 활성화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제조업의 원천이 되는 산업이 장비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별로 장비 산업이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수입에 의존했던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활성화에 따른 장비도 기술 개발과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쉽게도 어떤 대기업에서는 막강한 영업망으로 장비 기술과 개발은 좀 소극적이고 또 OEM 방식으로 제작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 사업부를 폐쇄한다든지, 장비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래 보시면은 20, 30년은 금방 실적이 쌓여야만이 그 값어치를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기술 개발과 기존 장비 업체의 발전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장비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 또 지속 기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역동 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전책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기업과 함께 뛰고 있는 우리의 그 소부장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가 최고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드필더의 역할을 좀 잘 맡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좀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덕근 산자부 장관님께서 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에너지 효율 정책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구로구에 있는 동네 목욕탕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목욕은 안 하셨지만요. 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좀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부로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들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출과 AI 정책 두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출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가 그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이 역동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이 우리 주력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이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방산, 원전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유망 품목들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성장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던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을 다변화해 나가고 우리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시장 다변화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무섭게 이 기술 패러다임을 AI가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지금 AI 신산업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있어서 지금 우리 AI를 구동을 하는 이 반도체 분야는 우리 제조업 분야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우리 기술 역량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우리 산업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산업 키우는 정책을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 분야들이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접목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율 제조의 생산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AI 기술 활용을 해서 로봇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불펜이 되어주실 장관님들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런 역동경제라는 멋진 이름을 직접 네이밍하신 최상목 부총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오늘 여러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여러 분야에 있는 기업인들 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대책은 이제 그 소상공인 관련된 대책과 그다음에 역동경제 로드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은 민생입니다. 저희가 주어는 민생이고 앞부분에 소상공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현장입니다. 언뜻 지금 보시면은 뭐 원래 있는 대책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소상공인이 한 6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만, 700만 뭐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코로나 전에는 그분들의 부채가 한 700조였는데 지금 11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에 굉장한 부담에 눌리는 것인데 이 어려움이 결국은 과거처럼 저희가 그냥 뭐 채무를 전부 만기 연장을 해드린다든지 상환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결국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만나봤더니 뭐 어떤 분들은 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는 분이 있고 아까처럼 해외 진출이라든지 조금 더 뭐 성장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폐업도 어렵다 이런 분까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소통을 각 부처가 모두 해서 현장 소통의 결과로 만든 그런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고용부에서 또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연결이 아무래도 해왔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만약에 빚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빚을 채무 조정하고 빚을 줄여야 새 출발이 되는데 이분들은 또 그냥 새 출발, 그러니까 빚을 조정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또 정부 정책들이 있거든요. 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재창업이나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채무조정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서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이 모든 정책들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처 간의 벽을 허물려 노력을 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끝나고 나서도 저희한테 이건 좀 더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면 오늘 말씀 못 하신 부분을 해주시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경제 부분은 이게 뭐 역동경제라고 해가지고 무슨 거대 담론을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공무원도 저도 30년 이상 했는데 항상 보면은 지표는 좋아지는데 체감이 나쁘다.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은 좋은데 바닥 경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민생 대책을 저희 민생을 위한 것을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노력도 해보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각오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싣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 외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이나 기적의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내재된 역동성이라는 그 DNA에 녹여있는 저는 역동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업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게 우리의 제도나 정책들이 잘 맞아져서 우리가 기적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제도나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잘 살아보려고 하는 뭔가 그런 역동성이 내재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제도나 정책이 이건 좀 잘못돼 있다,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설계가 안 돼 있다라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도와 설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국민들의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을 다시 한번 발휘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파이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과 기업들을 믿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기적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그게 근본적인 우리 민생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저희가 뜻을 모아가지고 좀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거와 관련된 중요한 아젠다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아젠다들 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아젠다별로 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여러분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이 KBS 경제 콘서트라는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밸류업, 그리고 뭐 대한민국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는 역동 경제까지. 이제 우리는 그냥 뛰어오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 있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점식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주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그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죠. 못 살겠다. 어떡하냐. 특히 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할 여력 자체가 없어서 결국은 서지호님처럼 폐업으로 가고, 서지호님은 그래도 재취업에 성공을 하신 케이스지만 대부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이제 우리 저희 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당에서도 촉구를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께서 뭐 25조 원 상당의 그런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으로서 이제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계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25만 원 상생 지원금을 위해서 결국은 국가재정법까지 손을 대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소상공인들이 회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해결돼야 결국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가고 더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7월이 지방 정부도 전반 후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는 때고, 우리 중앙 정부도 5월 10일부터가 3차년도, 이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요구하실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역동 경제의 로드맵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당정대가 이와 같이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한편에서는 안심시켜드리고 또 새로운 용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눈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반, 큰 구조는 좋아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우리 서민들, 특별히 중산층까지를 포함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정치권에서 볼 때에는 역시 그 금리 문제에 있었다. 갑자기 코로나 때에 많은 부채를 저리로 다 쓰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2배 이상의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모든 생산성을 맞출 수도 없고 가성비도 따질 수 없고 그야말로 임대료, 세금 그리고 이자 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폐업에 이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당장 내리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분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책을 좀 해달라고 정치권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은 다행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갈등을 축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당대당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역시 국회의 입법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 책임지고 국민 앞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일심 단결하여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10일 날 대선이 끝나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저도 정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많은 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 그때의 여건 또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금리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는 기준금리는 3배 올랐죠. 미국 금리는 10배가 올랐죠. 에너지 값은 2022년에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771억 불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값은 787억 불이 수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모든 것들이 다 겹치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적자한테 오고 금리가 올라가고 정말 끔찍끔찍한 일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는 도대체 전 세계가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금리는 그전에는 다 거의 0%로 대출을 해주던 것이 물론 이제 소비자들은 1.5, 2 이렇게 냈지만 그것이 이제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좀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은 안심이 좀 됩니다. 우리가 한 경제를 무엇로 평가합니까? 첫째는 성장이 제대로 되느냐, 재정이 건전하냐, 물가가 안정되고 있느냐, 국채 수지는 많지는 않더라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느냐, 고용은 충분히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성장은 2.6%로 완전히 미국 다음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재정은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한 3주 만인가 저희가 재정 전략회의를 했어요. 아니 한 달쯤 됐네요. 그때 보니까 그 추세로 우리가 재정을 가면요, 그때 우리가 국가 부채가 우리 GDP에 대한 비율이 49.4%인데요. 그 전 정부가 그거를 13%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9.4에 도달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그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에는 70%가 되게 돼 있어요. 거의 뱅크럽시 수준에 달하는 겁니다. 어느 정부가 재정을 좀 마음대로 쓰고 싶고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좀 풀어서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수단이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데서 출발을 했다 하는 그런 저희의 그 체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금리도 아직도 높지만 이건 하나의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는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는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내리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다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고용은 지금 세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그 역사 중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런 우리 어떤 경제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고 앞으로 희망적인 그런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이거를 결정을 시켰나, 이렇게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 시켰나 하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버티시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또 R&D를 계속하고 계속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우리가 경제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이제는 고쳐내는 일, 이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경제 평가 받는 게 그럼 그 마이크로적으로 그런 적은 기업들이 완전히 아무 기여를 안 한 거냐? 저는 아니에요. 수출에 이렇게 국제 수지 흑자를 기록한 거는 지금 아까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9만 개의 중소기업이 거기에 같이 붙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국제 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모두가 좀 잘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반응하는 정부,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정부, 그리고 부처 간의 벽을 없애는 정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제는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말씀대로 대통령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의 정상들이 다 만나시면서 바이 코리아 외치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우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관들의 그 답변이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또 그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께 어떤 좀 미흡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는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게 국가의 본질입니다. 지금 현재 잘 힘있게 부국강병으로 있다가 얼마 있다가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라는 이 단어의 개념 요소가 지속 가능성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에 대통령의 책무로 정해놓은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져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퇴보가 되면 안 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도 제공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과학기술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또 잘 돌봐야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할 많은 인적 자원들이 뭐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좋은 환경의 집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식에서도 나오고 또 젊어서 조그만 무슨 자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뛴 사람들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경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외면하고 미래만 쳐다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이 물려받은 경제는 코로나 때 뭐 이런 얘기합니다. EU와 미국이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뭐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자기 직업을 바꿔가면서 자기 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막 하게 되고 유럽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돈만 시큰 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팬데믹 같은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대규모 재난을 대응하느냐. 근데 하여튼 우리 저는 뭐 대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말이죠.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을 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클럽을 운동을 하겠다고 해놓은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밤새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각자 원래 헬스클럽은 12시 넘어서도 막 하잖아요. 강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시 넘어도 막 뛰는 사람들 아니 그 시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제한을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또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게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자원을 가지고 지하 자원이라든지 부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뭐 들여다가 가공 잘해서 또 비싸게 팔고 좋은 서비스 생산해내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올라도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봐라.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죠.
금리를 어느 정도로 맞춰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본이 다 이탈되니까. 저희가 왜 수출 드라이브를 2022년 가을부터 제가 건조하십니까? 금리를 그래도 미국 금리를 좀 격차를 어느 정도 두면서 완전히 접근 안 시키고 가려고 하니까 이 달러가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금리, 외환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점검회의를 하다가 문체부의 우리 K 컨텐츠 이 수출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고, 야, 우리가 이거를 금리와 환율만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를 더 벌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유무역주의 이런 WTO 체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급망도 분절돼 있고 시장도 블록화돼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나서 가지고 외교 안보적인 협력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처음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는 우리 외환 부족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어려우시지만 정말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야말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도 하시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말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맞춤형 지원을 이제 그냥 돈을 논아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는데 지금 어렵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같이 온라인 이 구매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요새 마트도 안 가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딱 집 앞에 이렇게 배달이 되어 오고, 그전에는 주말이면은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부부가 같이 또는 가족들하고 마트에 가서 일주일 쓸 물건도 사고 거기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문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후퇴해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용하는 서민들도 많지만 또 어떤 하나의 전통 문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실제로 필요한 걸 거기가 잘 안 삽니다. 그럼 이거를 그야말로 좀 참기름이라든지, 제가 전통시장을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소상인들께서 대통령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저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안 팔리는 물건도 있고요. 또 그런 전통시장에 가서 사야 값도 싸고, 또 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기름 이런 거는 딱 단골 그 재래시장을 놓고 거기를 꾸준히 다니는, 그래서 50년, 100년 이렇게 된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 시장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하시다가 어머니가 하시다가 딸이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로 많이 대체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그야말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나 팔만한 그런 것들을 또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시장을 하여튼 좀 많이 다녀보면은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은
우리 시민사회나 정무 또 우리 당에서는 당 중앙위에서 여러 업종별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단체를 또 많이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 또 사업자 단체 안에서도 가게가 잘 되는 분들과 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얘기만 들어가지고도 그냥 정부에서 뭐 부가세를 좀 어떻게 좀 개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나 얘기를 하지 실제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또 결국은 그거는 발품을 팔아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 살림을 하시는 사모님들한테도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사진이 저도 아주 오늘 상당히 이 사진 잘 우리 경제부총리가 잘 오늘 보여줬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했어요. 이 피트 스탑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여기 그 운전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전자고요. 여기에 한 20명에 달라붙는 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사업자단체, 금융기관, 그리고 또 부처 간에 정부 부처, 중앙부처라고 해도 여러 부처들끼리 탁 달라붙어야 되고 또 지방정부도 광역, 또 지역 기초 정부가 다 함께 달라붙어야지 중앙정부만 붙는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그 디테일을 잘 살펴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만 정책은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집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복지제도라 그래도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 이런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뭐 정부에서는 예산 딱 해가지고 지방정부에 그냥 내려보내고 뭐 확인도 안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행, 이 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또 작동이 되는지 늘 점검도 해야 하고 그리고 팀 플레이를 하여튼 이 피트 스탑 같은 여기 왜 이런 F1 경기에 이 피트 스탑을 보여줬냐면은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늦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런 그 시스템 또 우리가 맞춤형 그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었더라도 그 정책의 집행 전달 체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현장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도 현장을 발품을 팔아갖고 다녔어. 좋은 원인도 알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이 제대로 스며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여튼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이 정책이 하여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전부 스며들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전달 체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가동을 좀 시키십시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